자, 153페이지, 153페이지 보시면, 밑에 이제 본문 내용에 개공의 업무 범위에서 지역적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또 우리가 법인 만들면 중개법인이 될 텐데, 우리는 이제 전국적인 자격이니까 어디에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전국에서. 네, 그런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부칙개공은 좀 달라요. 그래서 부칙개공은 업무 지역이 이제 제한이 좀 되는데, 일단 부칙개공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좀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시기적으로 몇 년 이전에 만들어진 그 종별이에요. 1985년 전에. 그러면 우리 시대적으로 1985년이면 인터넷 이런 거 있었을까요? 인터넷이? 없었죠, 당연히. 핸드폰은요? 없었죠. 그래서 인터넷, 핸드폰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 소통했죠?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집전화. 근데 이제 집전화도 사실은 흔할 때가 아니었었어요. 뭐 있기는 했었지만 흔할 때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집마다 다 전화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없던 집도 있고. 해서 이제 뭐 급하게 통화할 때는 주로 이제 뭐로 많이 했냐면 삐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허리춤에다 이렇게 차고 다녔죠. 에? 아, 그래요? 아닌데? 저가, 아니, 삐삐가 있었다고요. 제가 1학년 때 삐삐를 하고 다녔는데? 삐삐 비슷한 거. 소리샘 뭐 이런 것도 하고. 소리샘 서비스도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랬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럼 이제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거기까지 하고. 아무튼 그 부칙 개공이 어떤 상황이었었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기는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핸드폰이 그럼 언제 처음 이렇게 보급됐나요? 94년도? 94년도? 93, 94, 95. 그런 것 같아요. 95년도에 제가 그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모토로라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망치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회사 거를 이제 출장용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 출장 가고 그러면 이제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뭐, 그때는 KTX가 없고 이제 이렇게 새마을호 타고 이제 지방 다니고 그러면 그 망치 같은 거 이제 딱 가지고 이제 딱 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제 것도 아닌데 회사 거긴 한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95년도네. 생각해보니까. 그거보다 10년 전이니까 삐삐가 있었었는데. 아닌데? 삐삐 있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부칙 개공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해요. 우리 그 부칙 개공의 업무 지역이에요. 부칙 개공의 업무 지역. 부칙 개공의 부계의 업무 지역. 원칙은 예외 있고요.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원칙. 가령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부칙개공이 있다고 치죠. 그럼 어디에서만 할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부칙개공이 있대. 그럼 어디서 할 수 있어? 하남시 아니고 경기도. 그게 이제 시도의 개념이니까. 시도. 하남시 이러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부칙상의 개공도 요즘에 이제 개공들이 가입하는 소위 인터넷 망이 있잖아요. 이 망에다가 뭐 하고요?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해서
이용해서 여기에 뭐 된 물건이요? 공개된 물건. 요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요거 중요하고요. 가입, 이용, 공개. 이 세 가지 요건이 이제 다 충족이 되면 전국적으로 업무의 영역이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요 부칙 개공의 업무 지역만 가끔 시험에 물어보고요.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법인은 업무 지역은 물어보지 않아요. 어차피 전국이니까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154페이지 가시면 2번 주제에 그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건에 대한 범위는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중개대상물의 차이는 규정된 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라고 해서 토지를 중개하고 개인은 토지를 못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형평이 안 맞는 문제도 생기고 또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입법이 되니까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규정된 중개대상물 모두를 뭐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 어떤 종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3번에 이제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가 있는데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취급 업무 범위 이렇게 이제 좀 보고요. 종별로 나눠볼 건데 개인과 법인으로 한번 나눠보고요. 개인은 다시 두 가지 종별이 있잖아요. 우리 무슨 계공이 있고 무슨 계공이 있죠?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있고 부칙 계공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종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그 겸업 제한은 누구만 겸업 제한 받는다 그랬죠? 법인만.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좀 적어봅니다. 이제 개인들은 무슨 제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겸업 제한이 없는 겁니다. 겸업 제한이 없음. 겸업 제한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겸업 제한이 없다라는 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뭐든지 해도 돼요. 그럼 제가 몇 개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려볼 건데 그걸 한번 좀 답변해 주셔야 돼요. 개인인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생각하고 중개업과 법무사업을 같이 하려고 그래. 법무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되겠어? 법무사 자격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우리 중개업과 변호사 업무를 같이 하려고 해. 같이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돼?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중개업 하면서 미용실 같이 하려고 해요. 할 수 있겠죠? 우리 저 송파에 가면 가락동에 그렇게 하는 우리 제자분이 한 분 있는데 잘해요. 굉장히 그 동네에서 1등 해요. 파마하다가 뭐 계약서 쓰고 계약서 쓰고 뭐 샴푸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잘합니다. 중개업 하면서 제과점이랑 같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요. 중개업을 하면서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려고 해요. 그건 안 돼. 왜 안 될까요? 뭐든지 다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왜 안 되냐면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뭐 하는 거? 금지하는 업무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는 안 돼.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안 되잖아. 공무원법 위반이니까 이런 건 안 되고 부칙개공도 개인은 개인이니까 얘도 무슨 제한이 없어요. 겸업 제한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다른 법률에서 역시 금지하는 거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 한 가지 또 추가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매수 신청 대리업 같은 거 하면 안 돼, 얘는. 이거는 우리 무슨 법을 위반한 거가 되냐면 우리 부칙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무슨 법 위반일 것 같아요? 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야. 참고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겠지? 이게 무슨 법 위반이냐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걸로 봐요. 왜냐면 대리라는 곳은 원래 누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에 들어갑니다.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대리업 해도 돼? 예. 근데 부칙개공 이거 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걸리고요. 자, 이제 법인은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무슨 업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야 돼. 중개업에다가 몇 가지 업무를 추가로 더 할 수 있지? 6개. 6개 업무를 더 할 수 있는데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겸업 업무라고 합니다. 자, 이 6가지 업무를 뭐라고 한다고? 겸업 업무라고 해요. 겸업 업무. 그럼 합쳐서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7개? 예, 그런데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이라면 몇 개 빼고, 7개지, 전부. 7개 빼고, 나머지 업무는 취급하면 안 돼. 취급 불가. 이거를 내자로 무슨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업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겸업 제한은 누구만 걸린다? 법인만. 예, 법인만 겸업 제한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업무의 어떤 취급 업무의 범위가 가장 많은 종별은 누구예요? 어떤 계공?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제일 많아. 그 다음 많은 종별은 부칙 계공. 하나 빼고 다 하니까. 그죠? 대리업 빼고 다 하니까. 그 다음에 가장 업무 범위가 좁은 종별이 뭐야? 법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6가지 업무를 우리 이제 겸업 업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6가지 업무를 얘가 할 수 있어? 얘네들이? 네. 할 수 있어. 왜? 얘네들은 뭐가 없으니까.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 6가지는 꼭 법인에게만 허용되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는 거. 네, 그럼 이제 6가지 좀 업무를 볼 건데, 그러니까 155페이지 중간에 2번 제목에 중개법인의 업무 해가지고 이제 6가지 업무, 소위 말해서 14조 업무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 6가지 업무가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거의 매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별표를 2개만 잡을게요. 중개법인의 업무 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1번 업무부터 한번 좀 읽어볼 건데, 제목 전체 채색을 좀 할게요. 제목 전체에다가 1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물건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있어. 자, 무슨 물건만? 상가하고 주택만 되는 거야. 다른 물건 우리 임대 관리 대행 하면 안 돼. 10회 때 어떤 물건이 나온 적이 있냐면 농업용요? 농업용. 무슨 용? 농업용 창고에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 없는데 왜 할 수 없는 거야? 창고라서 그런 게 아니고 농업용이라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2개만 되는 거야. 농업용과 아니 상업용과 주거용. 예, 그 2가지 물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설명드려야 할 것은 임대 관리라는 말과 관리 대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 임대 관리, 관리 대행. 예, 이 임대 관리는 계약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을 뭘 관리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약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보다 한 10배 정도 사이즈가 큰 빌딩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매달 1일 날 여러분 통장에 20억씩 찍히는 거야. 뭘로요? 월세로. 그럼 여러분 이 건물 매일같이 와서 건물 잘 있나 이렇게 보고 그러겠어요? 뭐하러 그러겠어? 예, 뭐라고? 예? 아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쓰고 죽기도 바쁜 적인데 그렇죠? 예, 한 달에 20억씩 시키는데 뭐 하려고 건물 관리를 하고 있냐고.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돈 쓰러 돌아다니라고 바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이 건물보다 10배 정도 규모가 크면 거의 매일같이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뭐가 도래하겠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 이런 거 도래할 거 아니야. 그럼 계속해서 계약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나 바쁜데 놀러 다니라고 바쁜데.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서 상주시키면서 그런 거 발생하면 나 대신 뭐 해줘? 계약서 같은 거 좀 써줘. 이런 거를 임대 관리라 그래요. 예. 그럼 이거는 좀 무슨 지식이 좀 필요할 수 있겠네. 응? 이 계약서 쓰고 이런 거를 뭐라 그래? 법률적 지식이 좀 필요하겠지. 민법이라든지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 이런 걸 좀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우리는 그거 다 배우잖아.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대행은 뭐냐면 유지 보수를 말해요.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거를 말해. 유지 보수. 그러면 건물을 유지 보수해야 건물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갈 거 아니야. 예, 건물 관리 안 하면 금방 망가지거든 건물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겠어요? 법률적 지식 아니면 기술적 지식? 예? 이거 밑에 거. 기술적 지식이 좀 필요하지.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대.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알아야지. 모르면 어떻게 알겠어?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여자분이 엔진 오일을 이렇게 바꿨는데 카산타에 가서 엔진 오일 알잖아요. 엔진 오일을 엔진을 바꿨는데 100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엔진 오일 바꿨는데 난리가 난 거지 인터넷에 이제. 그게 실제로 영수증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 엔진 오일을 바꾸는데 10만 원 안쪽이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100만 원 넘게 한 거야. 모르면 100만 원이라도 하는 거지 뭐. 카센터 직원이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되는데 뭐가 안 좋아서 이것도 바꾸고 뭐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 한 거야. 해가지고 100몇만 원을 결제하고 이제 온 거죠. 그렇게 인터넷에 올랐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뭐 이런 구동 원리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관리 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관리를 특별히 잘해야 될까요? 예, 왜 그럴까요? 공동주택은 왜 특별히 더 관리를 더 잘해야 될까요? 이유는 왜 그래? 응?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건데 이거 유지보수 잘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건물 무너지잖아. 예, 그럼 건물 무너지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물량 제한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전문 자격사가 하나 있잖아요. 주택관리사. 예, 그거 말하는 거야.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하는 그런 전문 자격사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관리사만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좀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는 거야. 뭐 시험에 좀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맨 밑에 보면 1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우리가 못해. 예? 그럼 누가 해야 돼 이거는? 주택관리사가. 예.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못해요. 이것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주택관리사. 네,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중개법인이 뭐 한 500세대 정도 공동주택의 관리 대행을 하고 싶은 거야. 500세대 정도? 그러면 아예 안 돼? 아니면 할 수도 있어?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그 법인에서 누군가가 뭐를 주택관리사 자격을 따서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는 자격이.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쭉 내려가서 2번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우리 뭐 할 수 있죠? 상담. 그것도 제목 전체에다가 채색을 할게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우리가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담은 무슨 상담? 뭐 예컨대 인생 상담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 왜 안 돼요? 우리하고 업무하고 관련이 없잖아. 그럼 우리 업무에 관련된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거래하는 거에 대한 상담을 우리가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새기시면 되겠고요. 질문, 상담해주고 받는 보수가 뭐죠? 상담료. 그러면 상담료를 10분 상담하고 500만 원 받으려고 해. 10분 상담에 500만 원. 어때? 괜찮아. 예, 그렇죠? 왜 괜찮아? 그거는 법적인 한도가 없는 거예요. 왜 한도가 없어? 왜 한도가 없냐면 이게 아니라서 그런 거지. 중개 업무가 아니라서. 10분 상담하고 500만 원을 받던 1000만 원을 받던 그 능력권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한도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어디에다가 좀 채색을 하시냐면 맨 앞부분에 개공을 대상으로 이런 말 나오죠? 거기에다가 우리 채색을 한번 해봐요.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이런 걸 제공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잘 되는 식당에 가면요. 잘 되는 식당에 가면 벽에 뭐가 붙어 있기 마련이에요. 가맹점 모집 이렇게 붙어 있기 마련이잖아. 근데 그거 왜 모집한다고 써붙이는 거야?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법인을 차렸는데 아주 뭐 영업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뭐를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런 가맹점 모집해가지고 노하우 같은 거 이렇게 주는데 그런 걸 일종의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해요. 우리 프랜차이즈업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안 돼. 그럼 누구만 대상으로 해야 돼? 개공만. 그게 좀 잘 나오고 시험에 거기 그 개공을 대상으로에다가
따로 별표 하나만 붙일게요. 그거 자리에 함정이 아주 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제목 전체에다가 채색하겠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실래요?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요. 제가 문제를 2개를 좀 드려볼게. 물량에 대한 제한이 있나 한번 보세요. 물량 제한. 없죠? 물량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잖아. 그런데 물건에 대한 제한이 있나 보세요. 어떤 물건에 대한 제한이 있어? 상가하고 주택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는 못해? 상가하고 주택 빼면 다 못하는 거야.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건 예컨대 토지 같은 거를 분양 대행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토지 분양 이런 건 안 돼. 우리 28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왜 안 돼?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 없어서 안 된다고. 다시 분양 대행은 뭐하고 뭐만 된다고? 상가하고 주택만. 물량은 제한이 있고 없고 뭐 전세대든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을 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 넘어가고요. 5번에 보면 그러니까 의뢰인의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자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거기는 용역의 알선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용역의 알선에다가 채색해 주실 건데 우리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봅니다. 예를 들기 전에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용역업을 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용역업 X. 그러면 용역업을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건 어때? 되겠지. 알선을 한 번만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용역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용역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거고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가 한 건 작성됐어요. 매매 계약 한 건. 반드시 따라붙는 용역이 뭐가 있을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 이사는 무조건 붙겠지? 또 이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 법무사, 등기, 그 다음에 세무사, 세금 내고 신고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만 있어요. 또 인테리어, 청소 또는 대출, 은행도 용역이잖아. 또는 이런 건 어때? 변호사도 발생할 수 있어. 용역에. 왜? 분쟁이 생기면 소송해야 되니까. 이런 거. 굉장히 여러 가지 용역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법인 보고 하래 아니면 알선하래. 알선하는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알선을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6번째는 이제 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 그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하고 취득의 알선이죠. 그죠? 그거를 2개만, 그러니까 권리 분석하고 취득의 알선만 이어서 채색을 한번 해줘 보세요. 권리 분석하고 취득의 알선까지만.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권리 분석하고 취득의 알선은 대리예요, 대리는 아니야. 응? 대리야, 대리가 아니야. 대리가 아니지. 권리 분석하고 취득의 알선이니까. 따라서 얘는 대리업 등록을 할 필요 없어. 불요. 할 필요 없다. 대리업 등록은 하지 않아. 그러니까 권리 분석하고 취득의 알선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옆에 보면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 있잖아요. 그거를 붙여가지고 또 따로 하나만 채색해 주시고 그거는 말 그대로 대리니까 뭘 해야 돼? 대리업 등록을 해야 돼. 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질문. 대리업 등록 없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하다가 적발되면 무슨 법을 위반한 걸까요? 변호사법을 위반한 거야. 이 법에서 제한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6개 아주 중요합니다. 6개 아주 중요하고 칠판 잠깐 볼게요. 이거 한번 좀 암기해 볼게요. 6개. 1 뭐였죠 아까? 칠판만 보셔야 돼. 책 보시면 부정행위예요. 상가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하고
관리 대행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임대관리 관리 대행이 계약관리 유지보수.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담. 상담. 무슨 상담? 부동산 상담. 근데 그 부동산 상담이 구체적으로 뭐야? 이용하는 거, 개발하는 거, 거래하는 그런 상담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 누구를 상대로?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이거는 특정한 특정 계층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또 할 수 있지?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일.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분양대행할 수 있죠? 뭐하고 뭐를 분양대행할 수 있어? 상가하고 주택. 요게 좀 중요하고 요런 것들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분양대행은 물량 제한은 있고 없고? 없어. 이 상가는 면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면적 제한 없고 주택은 세대수로 주는데 세대수 제한 없어요. 그래서 분양대행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용역의 알선. 용역 알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하실 거는 뭐 하는 거 안 된다 그랬지? 용역업을 하라는 거 아니고 뭐 하래? 알선. 그러니까 소개하고 소개를 받으라는 거지. 여섯 번째가 뭐예요? 경매하고 공매 관련한 업무 이런 거를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6개 있었죠. 요건 이제 되게 중요한 항목들이고요. 좀 암기하고 있으면 좋아. 근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게 금방 외워지거든요. 16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60페이지. 자, 이제 8절에 보면 개공의 고용인 신고 있는데 여기도 별표 하나만 해요. 여기도 이 주제도 잘 나옵니다. 시험에. 일단 이제 제목에 고용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고용인은 우리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이거든요. 누구랑 누구를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할까요? 소공과 중개보조원. 이제 그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15조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은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 그러니까 즉 고용인이죠.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뭐를 신고하라고요? 두 개를. 뭐하고? 고용신고도 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하는 거야. 두 개 다 신고하는 거야. 고용도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조 2항인데 2항 전체에다가 채색을 좀 해주시고요. 이 조문은 암기하셔야 될 만큼 중요해.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법조문 자체를 좀 암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조문이 요거예요. 민법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한 조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몇 조가 있어요? 자주 얘기하는 거, 거의 매일 얘기하는 거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것 중에서 특히 4개를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나요? 103조, 104조, 그 다음에 186조, 187조 이거 강조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103조, 104조, 186, 187 요게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 4개야. 이제 186, 187조는 나중에 중요하게 강조할 거예요. 이제 또 그것처럼 우리 법에서 요 하나만 좀 기억할 거예요. 15조 2항. 15조 2항.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시험 임박하면 이거 안 얘기하고 이렇게만 얘기해. 15조 2항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럼 15조 2항이 한번 뭔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소속 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랬어요.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걸 조금 줄여서 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줄여서 읽을 수 있겠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여러분의 느낌은 어때요? 이 느낌 가지고 이 조문을 읽어본 느낌 어떤 느낌 들었어? 그 책임, 아주 좋은 느낌이야. 아주 좋은 그 느낌이 아주 좋다고. 이거 딱 보고 아무 느낌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 이거 좀 잘못된 거죠, 그죠? 아주 좋은 느낌이에요. 고용인을 고용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거야. 책임져야 되는 느낌이야. 이게 엄청난 이 느낌이 딱 들잖아요. 해서 우리 고용인 고용하면 2개, 즉 신고하고 책임지고, 다시 신고하고 책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5조에서 이제 다룰 건데,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고용신고 먼저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두 번째 줄 뭐 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별표 하나만 잡게요. 고용신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업무는 누구를 기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공의 업무를 기준하는 거야? 아니면 고용인의 업무를 얘기하는 거야? 고용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소공 한 명을 고용했거든? 그 소공을 예를 들어서 다음 달부터 출근하라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면 돼? 그 출근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 내일부터 출근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언제? 오늘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렇게 개념을 잡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양가로 2번에 고용관계의 종료 신고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예, 이 고용관계의 종료 신고는 두 번째 줄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10일 안에. 예, 거기다 역시 채색해 주시고 별표 잡아 주시고요. 요거 하나만 좀 간단하게 메모해 놓을게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지는 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고용관계라고 하는 건 계약이죠, 계약. 예? 고용계약. 예. 이게 어떻게 하면 종료되어지나요? 첫째, 사망 좋아, 사망. 예, 사망 좋아요, 사망. 예. 아니, 맞았어. 근데 이제 대개는 사망부터 얘기 안 하거든. 예. 대개는 다른 거를 얘기하는데 아주 극단적이네. 예, 사망. 예, 맞았어요, 사망. 예, 사망. 누가 사망? 고용인 사망. 개공이 사망하는 건 여기 안 들어가요. 왜? 개공이 사망하면 종료가 되긴 하지만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죽었는데 뭐. 근데 여기는 누가 사망했을 때? 고용인 사망. 자, 또. 해소 말고 해고. 해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나간다고 할 수 있잖아. 사퇴. 대통령이야? 뭘 사퇴해.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퇴한다. 뭐 사퇴 말고 사직이라고 하죠. 사직.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에 계약직 많잖아요. 계약직 많으니까 뭐 기간 만료. 기간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면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 일단 이제 그 신고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업무 범위를 한 장 넘겨보세요. 뭐 우리가 용어의 정에서 이미 다 배웠긴 한데 소공의 업무 질문, 소공의 업무 몇 개? 2개. 뭐하고 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개 업무를 보조. 자, 밑에 이제 중개 보조 업무는 몇 개? 1개. 뭐 1개? 단순한 업무 보조. 단순한 업무 보조. 뭐 그렇게 내용이 좀 달라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내려오시면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의 책임, 요 이제 책임을 좀 볼 건데, 책임을 보시기 전에 책임 얘기를 좀 먼저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가 책임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민사, 형사, 그리고 행정상 책임을 책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사로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일이 있고요. 형사로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좀 심하면 징역 가야 되거나 또는 경미해도 벌금 내거나 이런 게 이제 책임이죠. 형사 책임. 그다음에 행정상은 이런 거 있어요. 취소되는 거. 취소, 뭐 면허 취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소. 그다음에 뭐 정지, 면허 정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임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상식이지만 중요해. 자, 책임에는 몇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다고? 민형, 행정상 총 3가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제가 사례 하나 드릴 건데 이 사례는 적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이 사례는 들어만 보실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유명한 화로구이집에서요. 독주를 팔았대요. 독주. 50도 넘어가는 술. 독주를 팔았는데 이제 테이블에서 독주를 주문했으니까 종업원이 뭐 했겠어요? 그걸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갖다 주다가 이 독주가 뭐에 담겨 있어요? 유리병에. 근데 이걸 서빙하다가 놓친 거야. 놓쳐가지고 어디에? 화로에 이제 숯불 이렇게 올려 있잖아. 여기에 뭐가 튀었어요.
독주가 이렇게 아주 공교롭게 이렇게 튄 거야. 이렇게 독주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겠어? 이게 확 이제 불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게 확 번진 거야. 근데 이제 맞은편에 엄마가 앉았고요. 엄마. 이 반대편에는 엄마인데 뭐 또 애인이야. 애인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애인은 아니에요. 애인은 아니고 아빠가. 보통 이제 엄마 하면 아빠라고 해야지. 엄마인데 애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여기 중개사건 맞아요? 자, 엄마, 그 다음에 누구요? 아빠. 그럼 애기가 있었거든요. 누구 옆에? 아니, 아빠 옆에. 애기가 아빠를 더 좋아해가지고 아빠 옆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확 튄 거야. 한데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튀었냐면 아빠 쪽으로. 근데 이제 아빠가 애기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불이 확 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애기를 이렇게 막았지. 해서 아빠가 많이 다쳤어요. 전신화상. 애기도 화상을 입고요. 전신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전신화상 입으면 거의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수술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 사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책임 있어? 종업원한테? 종업원한테. 예. 자, 어떤 책임? 민사. 손해배상 해줘야지. 그 다음에 형사. 얘 구속됐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으니까 구속됐고. 행정상은? 없지. 왜 행정상 책임은 없어? 왜 없냐고, 왜? 얘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정상 책임은 없는 거야. 없으면 못 받는 거지 뭐. 해서 얘는 무슨 책임? 민사와 형사 책임.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종업원 말고 식당 사장이 있었어요. 자, 사장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돈 받고 있었지 뭐. 돈 받고 있었다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었던 거야. 돈 받는 게 사장의 일이니까. 그럼 사장이 뭐 잘못한 거 있어? 돈 받고 있었다니까. 잘못한 거 없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맞는 행위를 한 거야. 어디에서 뭘 팔았대? 화로구이집에서 독주 팔았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위험하잖아요. 테이블마다 다 불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독주를 팔았다는 거는 휘발유를 판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깨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했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사장의 과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책임 있어 얘한테도? 예. 자, 이제 책임 얘기해 볼게. 민사. 뭔 책임? 손해배상 해줘야 돼. 예. 그러면 얘도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얘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걸 연대 책임이라 그래. 연대 책임. 자, 그러면 형사로도 있어? 예, 형사. 어떤 형사 책임이 있겠어? 징역은 안 가? 아까 얘 징역 갔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징역은 안 가? 만약에 얘가 죽었다면, 이 아빠가 죽었다면, 애기랑 같이 죽었다 그러면 사장도 가? 아니, 빨리 판단하셔야 돼. 예, 빨리 판단. 안 가. 왜 안 가? 자, 만약에 이 사장을 징역을 보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가령 이 화로구이집이 굉장히 큰 화로구이집이라고 하고 종업원이 한 100명 있다고 쳐봐요. 예? 그럼 얘는 맨날 징역 가는 거야. 집에는 언제 살아? 예. 집에 갈 수가 없잖아. 맨날 징역 가느라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사장이 개인이 아닐 수도 있지. 예?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해서 사장은 어디를 안 보내? 징역을 안 보내는 거야. 책임을 질 때. 그럼 사장은 대신 뭐 벌금만 받아. 그래도 양벌이에요? 얘 양벌이야. 왜 양벌이야? 얘도 처벌하고 얘도 처벌하니까 벌금으로. 그럼 벌금 법인에게도 때릴 수 있어? 이렇게? 가능하죠. 재산형이니까. 그리고 아까 종업원은 행정상 책임 없었었잖아요. 그러면 사장은 있어? 있어. 뭐원 취소 그러니까. 영업 취소. 영업 취소. 그다음에 정지 이런 거 먹겠지. 그래서 당연히 영업 정지 먹었지 뭐. 예.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거 팔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독주 같은 거는 어디서 팔아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불 안 쓰는데 중국집 같은데 이미 다 그 주방에서 해갖고 오잖아. 예. 거기서는 뭐 깨든 말든 이게 특히 저기 할 게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독주를 팔아요. 이런 건 사실은 안 맞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이제 중개사무소로. 제목은 이제 고용에 따른 개공의
책임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자, 일단 개공이 있고요. 개공이 누군가를 고용을 합니다. 그럼 고용 당한 사람의 이름이 뭐야? 고용인. 예, 고용인은 일을 하나요? 예, 얘가 일을 해야지. 안 하면 잘리니까. 예. 근데 일을 하다가 무슨 행위를 했어? 불법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누군가에게 뭐가 생겼어? 손해가. 예. 그럼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고용이네? 예. 아까 우리 종업원도 책임진다 그랬잖아. 그럼 책임 얘기를 다시 해볼게. 무슨? 민사와 형사와 행정상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또 이제 다시 얘기해봐요. 그럼 민사로 뭐 있지? 예, 손해배상. 형사로는요? 징역 가거나 벌금 내거나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고용인이 징역 가는 거 문제 없어? 예. 왜냐면 이게 사람이니까. 벌금 내는 것도 문제 없어? 예. 벌금도 낼 수 있어. 행정상 책임은 자, 식당 종업원은 무슨 자격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이쪽 계통은 전문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 누구? 소공. 예. 소공이 그럼 뭘 잘못하면 어떡해? 자격 취소. 경미하면 자격 정지. 이런 거는 누구만? 소공만 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행정상 책임이 없어? 중개부조는 행정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동일하다. OX, X. 동일하지 않아. 뭐 때문에? 행정상 책임 때문에 동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부조는 무슨 책임이 없는 거야? 행정상 책임은 없어. 대신 행정상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무슨 책임에서 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형사 책임에서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로 끝나지 않죠. 아까 이것도 이걸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해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예, 그게 이제 간주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공에게 마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업무가 있었던 거지. 이 업무가 개공의 업무처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책임져야지. 책임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얘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에는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민사 있고 형사 있고 행정상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민사로 뭐? 손해배상. 자, 아까 제가 이 둘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를 무슨 책임이라고 했죠? 연대 책임이라고 그랬지. 예, 근데 만약에 이 아빠가 이제 수술비랑 뭐 이런 거 애기까지 해서 한 3억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칩시다. 돈으로 따졌을 때. 예. 그러면 이 3억을 얘네 둘이 연대해서 배상해야지. 연대해서 식당 종업원이랑. 그러면 이 그 손해 입은 사람이 예? 채권자가 가령 종업원이 나쁜 거잖아. 예? 그러니까 너는 빠져. 너는 사장이네. 넌 빠지고 너가 다 갚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얘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전 채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어. 얘가. 예?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연대 책임이 있다고 해서 반반씩 안분해서 배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예? 어느 한쪽이 능력이 없거나 채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어느 한쪽이 배상 요구를 받으면 한쪽이 다 갚아야 돼. 반대로 이 손해 입은 사람이 너는 종업원이니까 너는 빠지고 네가 다 갚어. 개공 보고 사장 보고. 그럼 여기 다 갚아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연대 책임이야. 전 채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자, 얘가 얘를 선택해서 다 배상하면 얘는 좀 억울해? 억울하지. 같이 갚아야 되니까. 해서 일단은 뭐 하고? 배상을 하고 일단은 배상을 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고용인한테 무엇을 행사할 수 있어? 구상권. 이제 구상권이라 그래. 그럼 반대로 얘가 선택받아서 전 채무를 배상했으면 얘가 누구를 상대로? 개공을 상대로 역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연대 책임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형사로는 아까 무슨형은 안 받는다 그랬죠. 개공은. 징역형은 안 받고 무슨형만? 벌금형만. 이게 좀 중요해요. 개공한테는 해당 주에 규정된 뭐만 온다? 벌금형. 무슨형은 오지 않고 징역형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행정상 책임 뭐야? 좀 센 거부터 얘기하면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지. 누가?
개공이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네. 해서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 개공의 책임은 뭐를 부담하는 거니? 민사와 형사와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거지. 누구를 고용하게 됨에 따라서 고용인. 네. 그럼 질문, 이 책임지는 거 별로 안 지고 싶죠? 방법이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고용인을 고용 안 하면 돼. 네. 더 좋은 방법은? 중개업을 안 하면 돼. 네. 그러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뭔 책임이 있겠어. 네. 그 방법밖에 없어. 근데 내가 중개업을 하려면 이 책임은 부담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고용하는 순간? 고용인을 고용하는 순간 이 책임도 져줘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쟁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행위를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는 소를 제기해서 이거를 못 건너오게 할 수 없어요. 예? 왜냐면 이건 뭐니까? 간주니까, 확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쟁점이 있냐면 이 업무가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는 좀 따져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 독주를 서빙하다가 실수해서 놓쳐서 깨진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종업원이 이 아빠하고 내연의 관계야. 에?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잖아. 아까 뭐 애인이라고 한 것처럼 이게 내연의 관계고 이제 그런 관계야. 예. 그런데 와이프랑 애랑 오니까 눈이 뒤집힌 거야. 여기서. 근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 뭐 있다고 얘기 안 했단 말이야. 부인이랑 애가 있다고 얘기 안 했어. 그러면 이 종업원 입장에서 눈이 뒤집혔겠지. 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일부러 어떻게 했어? 독주를 부어버린 거야 이렇게. 예. 부고 막 머리에도 막 이렇게 막 붓고 막 이렇게 한 거야. 예. 뭐 몸에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그것까지 사장이 책임져야 되는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잖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업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든 행위를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업무상 행위에 대한 기준이 판례가 있어요. 그 기준 한번 좀 읽어드릴 건데 1번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2번 판례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163페이지 상단의 판례 2번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고용인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판례에서 중요한 단어 2개만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게 기준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거. 자,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뭐야? 객관적이죠. 그래서 그 객관적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이제 하나만 더 찾으시면 돼. 기준이 뭘까요? 관련된 조항. 거기다 두 번째 줄 앞부분에 관련된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그 두 개가 기준이에요. 이제 칠판 볼게요.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은 무슨 성을 갖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객관성. 그리고 관련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본다 이거야. 그리고 관련이 있는 건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관련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이잖아요. 지금 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고용인이 출근하다가 뭐 하다가?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거 개공한테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왜 책임이 있어? 출근이라는 건 뭐야? 업무를 지금 시작한 거잖아. 업무하다가 사고 친 거니까 책임이 있는 거라고. 업무 수행 중에 한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중개보조원이 혼자 사무실에 있어서 개공이 밖에 외근 중에 있을 때 매수인이 5천만 원을 보관시켰어. 누구 오면 주라고? 매도인 오면 주라고. 그래서 이거를 중개보조원이 갖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은 거야.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을까요? 응? 이거 가지고 튀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5천만 갖고 튄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물어줘야 돼? 개공이. 자, 왜 개공이 물어줘야 돼? 그 돈을
중개보조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횡령한 돈인데 왜 개공이 물어줘야 되냐고. 에? 그거는 중개보조원이 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중에 있었기 때문에 횡령한 거잖아. 그런 걸 업무상 횡령이라 그래요. 그냥 남의 집에 가서 훔쳐온 게 아니잖아. 5천만 원이. 이거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지.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관련이 있는 행위인지를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공이 부부싸움 중에 집에 있는 거 다 부시고 막 그랬어요. 예? 그것도 개공이 책임져야 돼? 아니에요. 그런 건 책임질 수가 없잖아, 우리가. 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음 시간에.